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오직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 괴상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중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온 오랜 갈등을 씻어내자며 다시 한번 러일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만에 하나 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적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지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대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전략을 언제든 상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열흘이 넘어서야 한국 정부와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을 놔두고 왜 이제서야 대화에 응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와 일간지에 의해 현재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시다는 총리에 오른 직후 미국과 호주, 인도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들어 긴장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 가야 하는 중요 국가들이라 밝히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었는데요. NHK에서 공개한 총리 관저의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자민당의 기조를 그대로 밟아가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쿼드 회원국 호주를 두 번째로 통화 대상으로 설정했고 세 번째로 인도 나렌드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힐 일본의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냉담한 관계는 그의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시다는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한국 관련 언급은 동맹국과 동지국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열거한 뒤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만 해도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놓은 그였기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일체 없는 대신 일본이 현재와 같은 냉랭함 속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긍정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시다의 노림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기시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중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엔 중국과의 대치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진 양국의 마찰을 의식해 적국을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전쟁 직전이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이번이나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해 끝없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은 오히려 독도보다 쿠릴 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데다 향후 미국 알래스카와 이어질 수 있는 베링 해협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적국이었던 양국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접전 끝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그의 청구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일본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착을 보여왔고 이에 보다 못한 러시아 측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Tu-95기를 출격시켜 각각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는 등 아찔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일본 외무성의 항의에 자신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이행한 비행훈련이라 해명하면서도 중국 매체인 황구시보를 통해 일본에 접근한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일본 정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이 나름 먹혀들었는지. 이후 일본 정부에선 쿠릴 열도와 관련된 망언과 도발을 현저히 줄여나갔는데 상황이 이쯤 되자 기시다 총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독도라도 확실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를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굳히고 있던 자민당 차원의 계획으로 올해 8월경 또다시 수호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TU-95 2기가 동해 상공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모태기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통상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 뜬금없는 양자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포괄적 합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남쿠릴 열도에서야 공동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동해 상공에서 진행되어온 러시아 폭격기의 훈련에 자제해달라는 안이 제출됐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적대 관계인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당시 전문가들 또한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만 있다면 한국을 몰아넣는데 이보다 더한 이의제의가 없다는 등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편한 안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쿠릴 열도에서의 경제협력은 오래전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분쟁 해결의 첫 번째 관계임을 러시아 정부 측이 모를 리 없었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의 방편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에 관련 안건들이 기시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충돌해봐야 자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 예로 2019년 발생한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러시아 무관에 따르면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음을 해명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 역시 존중하고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사이에 회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굳이 동해 상공에서 진행했다는 것부터 이는 전시 상황에 일본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에 일각에선 자신들에겐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러시아 측이 한국에 유독 공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심하게도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정부가 간섭하려 드냐는 등 기괴한 망언을 했대 아닌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비록 영토는 작으나 다양한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항모킬러라 불리는 한국형 독침 무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SLBM 시험 발사 후 다음 타자로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항모를 비롯 동해상에 모든 함정들을 나노 단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그야말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적인 무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인 혜성은 최고 속도가 마하 0.95 정도인 것에 반해 무려 3배 이상 빠른 이번 초음속 미사일은 수면이 이렘 고도로 마치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조차 탐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 제어 그리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돼 있었기에 미국 정도의 군사 선진국이 아니라면 감히 만들 시도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 측이 현재 한국이 해당 무기를 개발 중일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중 3종은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인도의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보다 5년 이상 빠른 수준으로 처음 공개 당시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을 정확히 명중시켜 부러뜨리는 장면에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다는 등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KF-21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항모와 수상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해당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그랬듯 기왕이면 다음 시험 발사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그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일 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누적되었던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서로를 적으로 두고 싸웠던 2차 대전이라는 불편한 과거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나라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은 이른바 오스프리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균열을 넘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미군 틸트로터 수송기가 일본 큐슈 남쪽 야쿠시마 섬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가 일본 남부의 야쿠시마 섬 인근에 추락해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는 독특한 틸트로터 TILTROTOR 비행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고기가 왼쪽 엔진에서 불길을 내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사고기인 CV-22B 오스프리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주둔했으며 제353 특수작전비행단 소속이었고 야쿠시마 해안에서 정기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만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달랐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미군의 오스프리의 사고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미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운항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히 신문은 미군이 같은 기종의 수송기가 추락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계속 운항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프리는 미국에서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타국의 비행체가 자국 하늘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누구든 좋아할 리 없습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 일본 방위상의 인터뷰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 오스프리 추락 사건을 추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고라고 표현하느냐? 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미군 측은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면서 긴급수상 착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해 추락을 추락이라 말도 못하고 사고라 말하는 저자세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 기류 이후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 대항할 자주 국방 여력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사고가 발생한 오스프리와 같은 기종의 미군 수송기는 사고가 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오전까지도 미군 후텐마 비행장 가네다 기지에서 모두 78회나 이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오키나와현 기노한 시내에 사는 한 주민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집 근처에 떨어질까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이 항공기의 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나하시 의회는 지난 4일 비행을 계속하는 건 현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항해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라소에시 의회, 이시가키시 의회도 각각 지난 1일, 4일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군기지 관계특별위원회를 열고 의견서 혹은 항해 결의 채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미군의 오스프리가 끊임없이 자국 영토에서 날아다니는 상황이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만 따위 관심 받기라는 태도입니다. 오스프리는 지난 몇 년간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에서 23명의 미 해병대가 탑승한 오스프리가 정기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고 5개월 전 노르웨이에서는 MV-220에 탑승한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잉과 벨 헬리콥터가 개발한 CV-22B는 각 날개에 로터를 장착해 헬리콥터처럼 이착륙할 수 있고 터보프롭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스프리는 특수작전 부대를 위한 장거리 침투, 유출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효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미국이 오스프리 운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집을 일본에서 부리고 있다는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점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종 기종 비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군 측은 거듭 그럴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갑자기 미군은 태도를 바꿔 오스프리 수송기 전체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한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CV-22 함대의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오스프리 수송기의 전 세계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방침을 일본 방위상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지난 7일 오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정식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국회 출석 중에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미일이 동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본 야당 의원들은 방위상이 이런 중대 정보를 알게 된 시간이 일반인과 같다니 놀랍다 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기아라 방위상은 어쩌면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사전 연락은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더구나 미군이 오스프리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일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오스프리 기체 결함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군 조종사들을 위해 잠시 운항을 중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품 문제가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운항 중단으로 미 공군 51대, 해병대 400대, 해군 27대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는 원인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비행이 금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공군은 지난 9월 21일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공군 KF-16 전투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고기의 조종사는 이륙 36초 뒤 기체에서 강한 진동 및 충격 직후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자 조류 충돌로 판단하고 기지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엔진 실속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24m 고도에서 비상 탈출 핸들을 당겼고 1초 뒤 기체는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추락 1초 전 극적으로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인데요. 공군은 9월 21일 추락한 사고기의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 즉 고무 패킹이 비행 중 갑자기 떨어져 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버실은 엔진 작동 시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부품인데요. 공군은 동종 엔진을 운용 중인 모든 국가를 통들어 러버실이 탈락한 고장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공군은 엔진 내 고무 패킹이 빠진 것이 원인이며 사고 전 우리 공군의 정비 과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군은 자체 조사 결과 정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엔진의 제작 과정에서 부품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 엔진 제작사인 미국 회사와 민간 정비창에 러버실의 탈락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태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군은 동종 엔진이 장착된 KF-16, F-15K 전투기 150여 대에 대해 비디오 스코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해 러버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공군은 우리 측 정비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측에 사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요구한 것인데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저자세로 일관하다가 자국 여론에 떠밀려 미국의 운항 중단을 요구한 일본과 할 말하는 한국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대가 지난 11일 또다시 군산 앞바다에
사고기는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 후 얼마 안 되어 어청도 남서쪽 약 40마일 해상에 추락했는데 사고기 미군 조총사는 비상 탈출한 뒤 우리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F-16 전투기의 연이은 사고가 엔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의 결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명확히 미국의 엔진 제작사의 문제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 F-16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갈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에서 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줬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D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다르게 평가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해외 제조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며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산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 기업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며 겨우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필수 소재의 공급난으로 인해 브레이크 제동을 도와주는 ABS 장치와 안전에 필수적인 에어백마저 탑재되지 않은 80년대식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자급률이 1%도 안 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자동차들은 길 찾는데 필수적인 내비게이션은커녕 라디오마저 잡히지 않는 황당한 자동차들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자급률이 95%에 육박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생산 역시 88% 수준의 부품 자급률을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95%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조업체들의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전부 철수한 러시아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향해 제발 철수하지 말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자국 내 점유율 1위라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업들인 만큼 러시아에 남아 생산을 지속해달라고 공식적인 부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에너지 기술 역시 최근 들어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략 자산화한 러시아 당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엄포를 놓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지 못한 유럽은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스스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고자 연구개발을 중단했던 원자력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유럽의회에선 원자력 기술에 대해 그린 텍소노미 즉 친환경 에너지 인증을 달아주기 시작하며 유럽연합의 지원금까지 투입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에선 최대 50조짜리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을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될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게 원전 건설 계획과 견적을 요청하면서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사우디에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이자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 건설 사례인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와 높은 안정성 그리고 장기 운영에 적합한 내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국까지 나서서 한국에 원전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원전 시장 4곳을 한국이 싹쓸이 수주를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자 뜬금없이 미국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천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수주를 협력하겠다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제시해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 선언은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공동선 업문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미국에서 한국에게 원전 사업의 하청을 맡도록 하는 협력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공동선 업문 발표가 취소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설계를 맡고 한국은 단순한 시공과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완벽한 본청과 하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력이라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기술 동맹의 의미가 없으며 한국도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원자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한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지원해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기술의 뿌리는 자신들이라며 은근히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보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던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설계대로 시공하는 시공 능력이 부족하며 수많은 원전 건설을 납기일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인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해 2006년엔 도시바에게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에게 팔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단기간에 누적 손실 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부실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부진을 조작하려 손실을 감추고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기업의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명성과 특허 개수 말고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사업을 자신이 키워줬다며 최근의 원자력 기술 동맹 협상에서도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자 한국도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필요 없고 기술 동맹도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자 웨스팅하우스에서 굽히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이기에 한국과 협력을 일궈내야 자신들도 해외 사업 수주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동선 업문을 거부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고 한국과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기술 동맹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우수한 공급망과 설계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와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미국의 입장은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1,7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시장을 한미동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은 영국,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마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국에 제안할 만큼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8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산유국인 사우디마저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전 해체 분야는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최다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원전 해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전 세계의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15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을 잡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전도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추산한 소형 원전의 시장 규모는 700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대형 원전에 치중된 발전이 전기차와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점차 소형 원전으로 발전량이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형 원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반대에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잠수함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 강국인 만큼 핵잠수함 기술도 이미 확보했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운용 중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협력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기술 단계를 단기간에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공동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자의 자본 잠식 위기에 놓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처럼 국가기관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지만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원자력 원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만큼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어서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생각한다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긴장을 놓지 말고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다시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겠다며 나선 상황에